네, 19년 4월 27일 날, 이건 쌤이 학습지를 만든 날이 될 것 같아요. 4월 27일 날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50만 원을 취득을 했대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의 주식, 유가증권,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네요.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의 의미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식 50만 원을 뭐 했대요? 취득. 한마디로 구매를 했다라는 거겠죠. 이 대금은 뭐로 지급했다라고 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현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란 당좌자산을 구매를 했어요. 증가를 했네요. 차변의 증가를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맞나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면서 우리가 뭐를 지불했대요? 뭐로? 현금 얼마? 50만 원. 그쵸? 이 두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취득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다음 연말이네요. 기말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12월 31일이면은 구매하였던 이걸 말하겠네요. 구매하였던 이 단기 매매 증권이 그말 현재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0만 원이 되었대요. 우리가 구매는 50만 원 했죠? 근데 지금은 60만 원, 추가적인 10만 원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60만 원을 증가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 우리가 60만 원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50만 원은 구매 당시 썼어요. 그러니까 추가분이 10만 원만 우리가 더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 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20일 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70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던 단기 매매 증권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최근에 팔 때는 장부가액의 금액으로 판다라고 되어 있죠. 장부가액은 그럼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가장 최근 금액이었던 6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팔죠. 얼마짜리 단기 매매 증권이었어요? 60만 원짜리였네요. 이 6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우리가 얼마에 팔면서 뭐로 받았대요? 70만 원에 팔면서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은 결국 70만 원이 우리가 받은 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대차 평균 원리를 안 맞춰져 있어요. 현금이 7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은 60만 원. 이때 이제 우리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이익이 더 생겼어요 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을 이렇게 더 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단기 매매 증권이 이해가 되었나요? 여러분들도 꼭 이 예제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잠시 스톱하세요.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해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당 5,000원인데
100주를 구매했어요. 한마디로 5,000원짜리 100주, 그쵸? 결국에는 이것도 얼마예요? 5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매입하면서 수수료를 물었네요. 그 1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전액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자체는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 구매 자체는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득해서 매입에 관련된 그 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따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죠? 얼마? 10,000원.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현금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51만 원에 지급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단기매매 증권이 이번엔 똑같아요. 한 주당이에요. 한 주당. 이 한 주당 5,000원짜리가 공정가액이 얼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4,000원. 그렇다면은 떨어졌네요. 100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곱하기 100 하면은 40만 원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10만 원의 손실을 봤네요. 근데 기말 평가 때네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은 그 해당 금액만큼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을 없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다가 없애주게 됩니다. 쓰면서. 그리고 차변에다가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손실을 입었어요 라고 해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써주게 됩니다.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월 1일 날 그 보유 중이던 단기매매 증권을 한 주당 5,000원에 답한 것도 아니에요. 50주만 처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한마디로 한 주당 지금 4,000원 되어 있던 거를 5,000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으로 또 봐줘야 돼요.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장부가액 금액을 토대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다 가치는 다시 50만 원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40만 원짜리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50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체크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50주 25만 원치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거는 40만 원은 100주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은 20만 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판매를 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장부가액에서는 우리가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20만 원이었다고요. 그쵸? 그러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얼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5,000원에 50주를 판매했으니까 25만 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5만 원의 차익이 생기게 되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써주는 게 뭐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얼마? 5만 원. 이렇게 써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좀 쉬웠나요? 어렵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어땠나요? 갑자기 확 난이도가 뛰었다고 좀 생각이 되나요? 쌤 같은 경우에도 그 단기매매 증권 처음 배울 때는 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이해 잘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계약을 하고 나면은 쌤한테 꼭 찾아오세요. 왜냐? 중간고사에서도 단기매매 증권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오늘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가 나와 있네요. 쌤 문제를 찾다 보니까 원래는 실기 문제에서 잘 안 끄집어 오려고 했어요. 초반에는. 왜냐면은 그게 이것저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안 가져오려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쌤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4일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뭡니까? 딱 봐도 단기매매 증권이네요. 이 100주를 한 주에 얼마에 처분을 했대요? 10,000원에 처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10,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100만원이라는 가격을 토대로 처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수수료 등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우리가 수수료 처분할 때의 수수료는 이익 또는 손실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과 주식은 한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뭐가 된다라고요? 장부가액이 된다고요. 이거의 100주는 50만 원이죠. 어쨌든 한번 볼게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봐줘야 되죠.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 50만 원. 이 50만 원짜리를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5,000원짜리였던 게 100주였어요. 그쵸?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10,000원을 차감해서 판매를 했대요. 그쵸?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얼마가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에 이 100만 원에서 10,000원을 차감했으니까 99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차익이 뭐가 돼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얼마? 49만 원. 만약 우리가 이 수수료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50만 원이었었는데 수수료가 생기면서 우리가 받은 금액은 99만 원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자체 가격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이익에 해당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9만 원으로 변동이 생기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보통예금 99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50만 원,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49만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항공의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금액은 얼마냐? 취득한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액면가라는 거, 액면가액이라고 했죠? 쌤이 볼 필요 있다 했어요? 이거 볼 필요 없는 금액이네요. 200주를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에 취득을 했대요? 2만 원에 취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0만 원에 2만 원에 200주니까 딱 400만 원 금액 바로 나오죠? 이걸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따로 취급 안 하니까 답은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거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풀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쌤하고?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얼마 나온다고요? 방금 전에? 400만 원. 맞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이것도 취득을 했고
매입 부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었대요. 그거를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해준다고 했죠? 얼마? 10만 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현금 410만 원. 너무 쉽네요. 그쵸? 첫 번째, 오늘은 매출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매출 채권이라는 거 쌤이 지나가다가 가끔씩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그때 뭐랑 뭐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러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매출 채권이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매입 채무가 따로 있다라고 했죠. 매입 채무에는 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외상 매입금 그리고 하나가 지급원. 이렇게 각각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자격증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매출 채권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상품 또는 용역을 매출하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노동 이런 것들을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품 또는 일을 제공을 하면서 대금을 미래에 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다. 한마디로 대금을 미래에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증서 같은 걸 쓰겠죠. 한마디로 채권, 이건 증서가 따로 없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음, 이거는 어음이란 증서를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게 뭐다? 매출 채권이다. 매출을 하면서 채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해수 기간이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매출 채권은 1년 이내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유동 자산으로 따로 또 분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비유동 자산에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은 유동 자산 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선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은 개정 과목 자체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겁니다. 나중에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쓰게 되는 그 분류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출 채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말 재무 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으로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매출 채권에는 뭐랑 뭐가 있고 그 반대인 매입 채무에는 뭐랑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우선은 첫 번째 외상 매출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이란 매출에 대한 판매 대금을 받기로 한, 미래에 받기로 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권리예요.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구두상이라면 이과 이입. 그러니까 그냥 말로서 약속이 된 거다. 구두상으로 약속한 경우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매출이라고만 적겠지 결국에는 뭐냐? 재고자산에 관련된 상품, 제품 등 이런 거를 매출할 때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중에 배우게 될 유형자산,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팔거나 살 때
그때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고 자산에 관련된 상품, 제품 등을 판매, 매출할 때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뭐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받기로 그냥 말만 했대요. 뭔가를 증서를 받지 않고 우리가 3개월 뒤에 그럼 줘 라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품을 매출을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수익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어요. 상품을 판매하면서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네요.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재고자산과 관련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받을 어음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받을 어음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업이 상품을 외상 매출한 경우, 아까도 외상 매출금도 상품을 외상 매출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뢰성 있는 법적 증거, 외상 매출금은 그냥 구두상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환어음 이런 것들로 받는 경우를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음은 이렇게 문제에서 대부분이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음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어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품을 외상 매출했을 때만 제품,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했을 때만이지 만약 토지라는 것을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외상으로 어음을 받았어요 하면은 받을 어음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은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무조건 나온다 라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네,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계정 과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자자산 내에서 배워가면서 그 반대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잠시 보고 넘어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내가 권리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의무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 부채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의 발생은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 원인의 발생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의무를 지니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자산, 부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 내가 상거래에서 돈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 반대로 내가 상거래에서 돈을 아직 주지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외상 매입금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받을 어음 또한 내가 상거래에서 아직 어음으로만 받아놓고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받을 어음, 반대로 내가 상거래에서 어음으로 줘놓고 거래처에 아직 돈을 주지 못했네요. 그렇다면은 지급 어음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부채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의무를 지녔네요. 그러면서 매입 채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계정 과목의 자격증 시험에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오늘 배운 거죠? 돈을 단기간 내에 갚기 위해서, 갚기가 아니라 돈을 빌려줘서 단기간 내로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을
단기 대여금이다. 반대로 우리가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린 거를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반대되는 것을 1년 이상이라고 했죠. 1년 이상이면은 장기 대여금이 된다라고 했죠. 이 단기 차입금 또한 1년 이상으로 해서 돈을 갚기로 했으면은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장기 대여금 또한 자산이고 장기 차입금 또한 부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장기 대여금은 비유동 자산, 이거는 비유동 부채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차이는 나중에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수금 오늘 배웠습니다. 안일미 받을 수,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 언제를 제외하고 상거래를 제외하고, 상거래는 이 두 가지가 대신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거래 이외에서 내가 아직 돈을 주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쵸? 상급금은 내가 미리 지급한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이 상급금은 미리 지급한 상태예요. 내가 나중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상품을 얻게 됨으로써 그 권리를 이미 상계된 거죠. 그러면서 미리 지급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수금은 반대로 미리 받아준 거죠. 이제 미래 경제적으로 내가 이 상품을 줘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금은 이렇게 미리 받아놨지만 부채가 된다라는 거.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했다시피 미리 지급을 해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쵸? 너가 조금 가지고서 이거 여비교통비로 사용을 해.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라 라는 거죠. 가수금은 반대로 미리 받아놓은 거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지만 미리 잠시 우리 기업이 받아놓고서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차이점들 다 원인은 같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원인 다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죠. 그쵸? 받아야 되는 권리. 하지만 여기는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계정 과목들의 차이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자격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들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니까 최소한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정 과목도 다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쉬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오늘의 수업 중에서 쉬운 부분은 끝났고 대손으로 들어갑니다. 쌤이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제도 많이 이렇게 해당 구역별로 다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대손 자체는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할 겁니다. 바로 이해했다라면 쌤 찾아오세요. 쌤하고 내년에 경진대회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대손의 뜻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손이란 결국에 매출해놓은 기업이죠. 우리가 매출을 하고서, 매출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의미를 해요. 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외상 매출금 등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거래처가 파산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을 못 받게 되죠. 왜냐? 그 기업체가 파산, 부도해가지고 나 못 갚아, 배째 이러면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대손이다라는 말입니다. 대손을 왜 설정을 해둬야 되는가? 나중에 한번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쌤이. 우선은 이걸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대손의 예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산 때 차기로 이월되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결산을 해서 보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등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왜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100%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없을 겁니다. 그 기업체들은 상대 기업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구나.
이 기업은 내년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하죠. 어떻게?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부도, 지급 능력 부족 등의 파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출 채권,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채권의 잔액들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딱 평가가 내려져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만큼의 대손액을 설정을 해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정을 해둠으로써 우리의 파산의 위기를 막게 되는 건데 왜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추정을 하면서 단기의 비용이라는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대손충당금 계정을 설정해서 대변에 이렇게 채워넣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설정이 되었어요 라는 것은요, 대손을 예상한 금액에서 우리가 이미 설정해둔 대손충당금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번 연도, 내년도에 보니까 10만 원 정도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손충당을 10만 원으로 맞춰놔야겠죠, 미리. 그렇게 10만 원을 맞춰놨는데 지금 올해 말에 보니까 우리가 예상해놨던 금액 중에서 3만 원을 아직 안 썼네요. 그렇다면은 이미 기존에 3만 원이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을 설정했다라면은 얼마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7만 원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상액이 10만 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 설정액은 7만 원만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것도 근데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자격증에서는 나오겠지만 이건 보충법에 의해서 사용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대손회계의 이제 원인부터 어떻게 충당을 시켜주는가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대손충당금 계정에 잔액이 없을 때, 좀 전에 말했던 거죠. 이미 기준에 설정해 놓은 잔액이 빵원이에요. 다 썩어가지고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대손 예상액 전부를 설정해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채권 잔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이 잔액에 500만 원이 우리가 남았어요. 기말에 보니까. 근데 1%를 대손으로 설정을 하겠대요. 500만 원에 1%면은 5만 원이 되죠. 우리가 한마디로 대손충당금으로 5만 원을 설정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대손충당금은 대변에다가 충당을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대손충당금 5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용 계정 과목으로 맞춰준다고 했죠. 대손 상각비, 우리가 비용을 사용했어요. 충당금을 채워넣기 위해서 5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계정의 잔액이 적은 경우, 이건 아예 없었을 때고 이미 충당금 잔액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액이 2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제연물사는 결산 시에 매출 채권 잔액 500만 원의 1%를 대손으로 설정을 했대요. 아까도 5만 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2만 원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계산에 의해서 얼마만 채워 넣어주면 돼요? 5만 원을 맞춰주면 되니까 대손 충당금 3만 원만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2만 원은 이미 있기 때문에 3만 원만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5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손 상각비 3만 원 이렇게 채워 넣게 됩니다. 다음, 대손 예상액보다 우리가 설정한 금액보다 충당금 계정에 이미 잔액이 충분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시중기업은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 500만 원을 1%를 대손으로 설정을 했대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잔액이 6만 원.
500만 원의 1%면 아까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미 6만 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금액을 빼줘야 되죠. 내년에는 만 원이 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놓으면서 만 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넣게 됩니다. 각각의 사용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환입은 뺀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됐나요? 다음, 실제 대손의 발생을 보도록 할게요. 실제 대손이 이제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분개가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매출 채권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대손액을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를 먼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정기 기말에 설정해 놓고 이번 단기에서는 설정해 놓은 금액에서 이제 차감을 시켜준다 라는 건데요.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건데,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요. 예시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츠마트나 뭐 여러분들 올리브영 이런 데 가가지고 구매를 하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차감하고서 그 차감했는데도 금액이 넘었어요. 그 금액은 내가 다시 추가적으로 결제를 하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포인트 자체는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더 결제한 금액은 대손 상각비,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내가 그 전에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사용했던 금액들은 이제 매출 채권의 잔액이다 라고 뭐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없어요. 충당금 잔액을 이미 다 사용을 했네요. 그런데도 또 발생을 했어요. 예상 범위 내죠? 예상 범위 외죠? 어쨌든 5월 10일 대이상에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대요. 내가 이미 대손 충당금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잔액은 0원인데도 또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어쨌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의 감소가 됩니다. 얼마? 20만 원을 못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0원이니까 무엇을 채워준다고요? 내가 포인트가 없으면 내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20만 원 이렇게 입력 해주면은 이게 5월 10일 날에 추가적인 발생에 대한 대손 회계다라는 겁니다. 대손 발생액보다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많을 때, 한마디로 우리 주는 기업에서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는데도 대손 충당금 잔액은 이미 30만 원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포인트가 많네. 내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사는 금액보다 포인트가 많네.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그냥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쌓아놓은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도 30만 원에서 20만 원 써도 얼마가 남습니까? 우리는 10만 원이란 금액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적은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형원 물산에서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받기가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뭐 받기 불가능해졌을 때 바로 외상 매출금 대변이 나온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결제 금액이 20만 원이 딱 떴네요. 근데 포인트 잔액은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만 원은 내가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포인트를 다 씁니다. 대손 충당금.
10만 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결제를 해줘야 되죠. 대손 삼각비 10만 원.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약간 올리브영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4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기입되는 대손삼각비를 계산한 금액은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뭐냐? 결산 때 보니까 1년 동안 사용한 삼각비는 얼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1월 1일 현재 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날 외상 매출금 3만 원이 회수불능이 되었네요. 이건 분개가 가능하네요. 차변에 이 대손 충당금에서 아직 사용이 가능하죠. 4만 원 중에 3만 원. 그리고 우리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사용했죠. 얼마? 3만 원. 그리고 나서 12월 13일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중에 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회수를 했대요. 이 금액에 대해서 만 원을 회수했대요. 그렇다면 현금 만 원 회수. 대변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만 원.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결산 때 외상 매출금 잔액 500만 원에 대해 2%의 대손을 설정한다. 500만 원의 1%는 5만 원, 2%면은 10만 원을 설정을 하겠네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봐줘야 되죠. 4만 원 중에 3만 원을 사용했는데 만 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예요? 2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잔액 2만 원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충법에 의해 가지고 10만 원이면은 차변에 대손 삼각비 얼마? 8만 원. 대변에 충당을 8만 원만 해주면 되죠. 대손 충당금 8만 원.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있는 기말고사 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아직 대손 충당금밖에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쌤이 따로 유튜브 채널에다가 4탄 그리고 5탄까지 준비를 이번 주 금요일 내로 해놓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올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나는 이걸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쌤 유튜브 채널을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한 번 더 영상을 좀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말고사만 남았네요. 여러분, 29일 4교시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첫 시험이 되겠는데요. 꼭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